표준 한국어로 올바른 문법과 자연스러운 억양으로 말하세요. 당신은 영화들을 보았을 겁니다. 주인공은 텅 빈 병원에서 깨어납니다. 거리는 조용합니다. 아마 극적인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을지도 모르죠. 그는 석궁을 집어들고 가죽 재킷을 찾아 입고는 황무지를 가로지르는 멋지고 고독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사랑스럽군요. 여기 할리우드가 편리하게도 언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남자는 3일 안에 죽을 것입니다. 좀비 때문도 아니고 약탈자 때문도 아니며 복수심에 불타는 돌연변이 곰 때문도 아닙니다. 그가 현대 문명에 대한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당신의 도시는 당신을 위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둘러싸고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움직이게 하는 시스템이 사라지는 순간 그 도시는 당신의 머리칼을 겨누는 무기가 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허구의 종말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EMP나 핵전쟁 혹은 사람을 식인종으로 만드는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훨씬 더 끔찍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어느 화요일, 즉 연쇄적인 전력망 실패, 변압기를 태워버리는 태양 플레어, 동부 해안을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약은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원인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특정 7개 도시에서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72시간 이내의 대규모 사망입니다.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가 혼란에 빠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신의 생존 본능이나 비상키트, 지난 주말에 몰아본 생존 전문가 쇼의 에피소드 수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3가지 힘 때문입니다. 지리, 연력학, 물류. 이 3명의 기사는 수세기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려왔습니다. 당신의 에어컨이 그들을 막아왔습니다. 당신의 주간 고속도로가 디젤 연료로 그들을 매수해왔습니다. 당신의 식료품점이 적기 인도 저스트인타임 배송 일정으로 그들에게 뇌물을 주어왔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지는 순간 휴전은 끝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7개 도시 중 하나에 살고 있다면 당신은 생존자가 아닙니다. 생존 준비가 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재고일 뿐입니다. 그러니 콘크리트 관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수직 무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현대공학이 당신의 가장 큰 아군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형 집행인으로 변하는 장소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왜냐하면 잊지 말아야 할 곳을 아는 것이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생존 기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붕괴의 3인조, 당신의 도시가 당신을 죽이려는 3가지 방식입니다.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기 전에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제 규칙이 아닙니다. 물리학은 협상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주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이 도시들을 고른 이유는 그들의 스포츠팀에 원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정치, 범죄율 혹은 운전자들이 얼마나 짜증나는지에 따라 고른 것도 아닙니다. 전력망이 다운된 상황에서 도시가 살아남을지 아니면 야외 영안실이 될지를 결정하는 측정 가능하고 수치화할 수 있으며 절대 타협 불가능한 3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선정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붕괴의 3인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있는 모든 도시는 이 테스트 중 최소 2가지에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첫 번째 기사, 적기 인도의 취약성입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할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죠. 동네 식료품점은 음식을 비축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전시할 뿐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의 공급망은 적기 물류라는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사실 그것은 훌륭합니다. 돈과 공간이 들고 상할 위험이 있는 수개월치의 재고를 창고에 쌓아두는 대신 매장에서는 예측된 수요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일일 배송을 받습니다. 슈퍼마켓 선반에는 어느 시점에도 평균 3일치의 음식만 있습니다. 3일입니다. 그것은 완충지대가 아닙니다. 안전마진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예민한 방아쇠가 날린 카운트다운 타이머입니다. 트럭이 멈추는 순간, 그것이 연료 펌피가 작동하지 않아서든 고속도로가 마비되어서든 물류센터가 버려졌기 때문이든 당신 도시의 식량 공급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발합니다. 첫째 날, 공포에 질린 사재기로 물, 빵, 배터리가 선반에서 사라집니다. 둘째 날, 남은 통조림과 냉동식품이 사라집니다. 셋째 날, 사람들은 이웃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 기아의 수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기 결정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대도시에는 지역 농업이 전혀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당신의 음식은 수백 때로는 수천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옵니다. 당신의 도시가 전적으로 외부 공급망에 의존하고 대안이 없다면 당신은 대도시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복잡한 쥐터단에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사, 탈출의 수학입니다. 깔때기 효과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요, 당신의 출퇴근길을 영원히 괴롭힐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도시의 인구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나가는 고속도로 차선수를 세어 보십시오. 이제 나눗셈을 해 보십시오. 400만 명의 사람들이 각각 3개 차선이 있는 4개의 주요 고속도로를 통해 동시에 대피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400만 명을 감당하는 12개의 차선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차선당 30만 명이 넘는 수치입니다. 고속도로 속도에서 단일 차선은 시간당 약 2000대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최상의 시나리오에서 완벽한 조건과 사고가 없고 모두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인구를 모두 빠져나가게 하는데 10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하지만 조건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료가 떨어질 것이고 화를 낼 것이며 몇 시간, 때로는 몇 분 안에 그 고속도로들은 탈출로에서 주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 상황에서 교통체증에 갇히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차는 더 이상 운송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편안한 좌석이 있는 금속관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차를 버리고 떠날 수 없습니다. 물이 떨어지고 인내심이 바닥나고 선택지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물 수도 없습니다. 제한된 탈출 지점, 반도, 섬, 고갯길이 있는 도시들은 비상시에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들은 경치 좋은 사형 선고입니다. 세 번째 기사, 인공 생명 유지 장치입니다. 어떤 도시들은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기술적 개입 없이는 특정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사막은 수백 마일 밖에서 물을 끌어와야 합니다. 습지는 지속적인 배수와 해충 조절이 필요합니다. 극한의 위도 지역은 24시간 가동되는 난방이나 냉방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전기, 에어컨, 수처리, 펌프장 덕분에 존재합니다. 그 인공 생명 유지 시스템이 실패하는 순간 자연은 왜 그곳이 애초에 살 수 없는 곳이었는지를 기억해내고 그 실수를 바로잡기 시작합니다. 사막에서는 탈수가 치명적이 되기까지 48시간이 주어집니다. 극한의 추위 속에서는 저체온증이 시작되기까지 몇 시간밖에 없습니다. 습지대에서는 현대적인 위생시설 덕분에 억제되었던 질병 매개체들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도시가 단지 기본적인 생존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과 싸우고 있고 그 싸움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모두 전기를 필요로 한다면 당신의 도시는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물리학이 총을 들고 위협하는 인질극 상황입니다. 이제 이 세 기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7 도시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마이애미, 플로리다. 반도 교도소. 마이애미, 야자수, 아르데코, 화면 보호기 같은 해변들, 그리고 군사 전략가라면 기쁨의 눈물을 흘릴 만한 지형적 배치를 갖춘 곳이죠. 만약 그들이 인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려 한다면 말입니다. 남부 플로리다의 지도를 보십시오. 정말로 자세히 보십시오. 동쪽으로는 대서양입니다. 보트가 있고 해상 항해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이해가 있지 않은 한 그것은 벽입니다. 서쪽으로는 에버글레이즈입니다. 수백 평방마의 늪지, 악어들, 그리고 차량을 에피타이저처럼 집어삼키는 지형입니다. 그것은 탈출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가 단계가 있는 자살 임무입니다. 남쪽으로는 플로리다 키스 제도로 평범한 주말에도 이미 범퍼와 범퍼가 맞닿는 단일 고속도로로 연결된 섬들의 줄기입니다. 비상시에 그것은 선택지가 아닙니다. 농담일 뿐이죠. 그러면 북쪽이라는 한 방향만 남습니다. I-95 도로를 따라 올라가는 길, 단 하나의 고속도로와 광역 마이애미 지역의 600만 명의 사람들. 계산해 보십시오. 사실 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나갈 수 없다입니다. 2017년 허리케인 어마가 위협했을 때 대피에 12시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사전 경고가 있었고 대부분의 인프라가 여전히 작동 중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호등도 없고 연료 펌프도 없고 조정도 불가능한 갑작스러운 전력망 다운 상황에서 당신은 대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계 최대 규모의 주차장 실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차 안에 앉아 연료 게이지가 떨어지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는 동안 전력망이 끊긴 마이애미의 다른 즐거운 특징들을 숙고할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펌프장이 멈추는 순간 식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평균 기온 85도, 습도 90%인 도시에서 모든 냉장 품목이 급속도로 부패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위생시설이 휴식을 취하기만을 참을성 있게 기다려온 각종 아열대 질병들도 있습니다. 마이애미가 죽음에 덧친 이유는 범죄나 혼란 때문이 아닙니다. 해안선 때문입니다. 지리는 협상하지 않습니다. 피닉스, 애리조나. 관리비가 붙는 5분. 피닉스는 수영장과 아울렛몰을 충분히 추가하면 인간이 어디서나 살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도시는 사막 근처도 사막 가장자리도 아닌 사막 한복판에 지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노란 사막인데 이것의 여름 기온은 정기적으로 화씨 110도, 섭씨 43도를 넘어서며 가끔은 120도, 섭씨 49도까지 치솟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습니다. 불편할 순 있어도 생존은 가능합니다.
피닉스의 모든 건물은 본질적으로 가구가 비치된 냉동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도시들이 커피로 움직이듯 이 도시 전체는 에어컨으로 움직입니다. 이제 에어컨이 멈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몇 시간 안에 현대 건축물의 내부 온도는 주변 온도에 맞춰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닉스의 주변 온도는 1년 중 약 4개월 동안 보도 위에서 계란을 익힐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당신이 우려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화씨 120도, 섭씨 50도입니다. 이것이 여름에 전력망이 끊긴 후 48시간 이내에 피닉스에 있는 현대식 유리 및 철강 건물의 내부 온도입니다. 그 온도에서는 신체가 땀을 통해 스스로를 냉각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열을 발산하는 것보다 더 빨리 열을 생성하게 됩니다. 심부 체온이 상승합니다. 장기가 기능을 멈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물학적 셧다운입니다. 노인과 아이들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뒤를 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잔인한 농담이 있습니다. 밖으로 대피할 수도 없습니다. 밖이 바로 문제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서서히 가열되는 오븐이 된 건물과 원래부터 오븐이었던 환경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물은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피닉스의 용수 공급은 1년의 운하와 저수지에서 오는데 짐작하시다시피 작동하려면 전기 펌프가 필요합니다. 펌프가 멈추면 며칠 안에 수돗물이 마릅니다. 피닉스는 공학적인 오만함 덕분에 존재합니다. 피닉스는 지속적이고 막대한 에너지 소비 덕분에 생존합니다. 그 에너지가 흐름을 멈추는 순간 사막은 왜 이곳이 10,000년 동안 비어 있었는지를 모두에게 상기시킵니다. 연력학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호놀룰루, 하와이, 브랜딩이 더 잘된 알카트라즈, 낙원, 관광청은 그렇게 부릅니다. 하얀 모래사장, 열대풍, 일몰 때 즐기는 마이타이. 관광청이 언급하지 않는 것은 호놀룰루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대륙 지게는 2,000마일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2,000마일의 망망대해입니다. 그것은 통근거리가 아닙니다. 탐험입니다. 이제 이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하와이 식량의 90%는 수입됩니다. 지역에서 생산하고 수입으로 보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입됩니다. 그중 거의 모든 것이 화물선으로 도착합니다. 전 세계적인 공급망 혼란 상황에서는 붕괴까지 갈 것 없이 반지 혼란만으로도 그 배들은 오지 않게 됩니다. 항구 파업일 수도 있습니다. 연료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본토의 대규모 전력망 다운 사건에 수반되는 연쇄적인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입니다. 72시간, 상점 선반이 텅 비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이애미나 피닉스와 달리 차를 몰고 갈 수 있는 이웃주도 없습니다. 시골로 향할 선택지도 없습니다. 필요할 때 걸어서 나갈 수 있는 후퇴 계획도 없습니다. 당신은 거의 100만 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고 열대적이며 소름 끼치게 고립된 섬에 갇혀 있으며 그들 모두는 곧 매우 배고파질 것입니다. 하와이에는 대피, 버깅아웃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옆 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바다는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2,000마일 길이의 해자입니다. 호놀룰루가 죽음에 덫인 이유는 폭력이나 재난 때문이 아닙니다. 거리 때문입니다. 물류는 낙원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시카고, 일리노이, 수직 냉동고. 우리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7월에 시카고의 전력망이 끊기는 것은 문제지만 1월에 시카고의 전력망이 끊기는 것은 얼음으로 쓰인 사형 선고이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의 1월 평균 기온은 화씨 25도 근처를 맴돕니다. 저체온증을 미터법으로 측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섭씨 영하 4도입니다. 이제 당신이 시카고의 수많은 고층 빌딩 중 하나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40층에 있습니다. 전망도 좋고 편의시설도 훌륭하지만 난방이 끊기면 생존 확률은 전혀 없습니다. 현대식 마천루는 밀폐된 환경입니다. 열 수 있는 창문이 없습니다. 벽난로도 없습니다. 수동적인 난방 시스템은 전무합니다. 그것들은 전적으로 전력망에 의해 구동되는 HVAC,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의존합니다. 겨울에 전력망이 실패하면 몇 가지 일이 급격히 일어납니다. 첫째, 실내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안에 불편해집니다. 하루 안에 위험해집니다. 이틀 안에 당신의 아파트는 외부와 같은 온도가 되고 외부 온도는 영하입니다. 둘째, 수도관이 얼어서 터집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수돗물도 나오지 않고 아래층에는 홍수가 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엘리베이터가 멈춥니다. 당신은 40층에 고립되어 계단 외에는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단은 같은 시간에 같은 깨달음을 얻은 건물의 다른 모든 사람으로 붐빌 것입니다. 넷째, 당신은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전기 레인지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조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난방도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매우 비싼 냉장고 안에 앉아있는 셈입니다. 시카고의 밀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시 중심부에만 2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외 지역에는 수백만 명이 더 있습니다. 그 모든 고층 빌딩, 그 모든 아파트 건물, 그 모든 사람이 갑자기 똑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그리고 도로 말입니다.
앞서 탈출의 수학에 대해 언급했었죠. 시카고는 평상시에도 미국에서 최악의 교통체증을 겪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사고가 쌓이고 연료 펌프가 막통이며 날씨 때문에 시야가 가려진 겨울철 비상 대피 상황에서 그것은 대피가 아닙니다. 얼어붙은 주차장일 뿐입니다. 시카고가 위험한 이유는 도시의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닙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교외 지역의 착각. 왜 당신의 막다른 골목이 당신을 구해주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지금쯤 여러분 중 일부는 기분이 꽤 괜찮을 겁니다. 난 도심에 살지 않아. 고층 빌딩에 살지도 않지. 난 교외에 있어. 조용하고 좋은 동네야. 학교도 좋고 관리국이 잔디도 깔끔하게 관리해주지. 난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이런 말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당신의 교회 동네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겟입니다. 골든아워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응급의학에서 골든아워는 외상 후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가 있는 초기 60분을 의미합니다. 도시 붕괴 시나리오에서 골든아워는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전력망 다운 사건이 발생한 순간부터 혼란이 확산되기 전에 대도시 지역을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60분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60분입니다. 그 첫 1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혼란스러워하고 방향 감각을 잃으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그 1시간이 당신의 창구입니다. 그 이후에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이 일시적인 정전이 아니라는 것을, 의존하던 시스템이 진정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도시 밖으로, 교회로, 자원과 공간과 식량이 있을 법한 곳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교회 동네는 거리 덕분에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교회 동네는 도시가 계속 작동할 것이라는 가설 덕분에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설이 깨지는 순간 당신은 고립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음 차례입니다. 첫 번째 물결은 자원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있고 절박하며 필요한 것을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배고파하고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결은 첫 번째 물결이 무언가를 찾아냈다는 소문을 듣고 옵니다. 세 번째 물결은 묻지도 않습니다. 비축된 식료품 저장실과 작동하는 차량, 그리고 3일간의 캠핑 여행은 준비했지만 일상의 종말은 준비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는 당신의 멋진 교회 동네 말입니다. 당신의 교회 지역은 도심에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절박한 사람들에게 가장 저항이 적은 경로가 됩니다. 그것이 수학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 만큼 원격지가 아닙니다. 안전하다고 할 만큼 방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편리할 만큼 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붕괴 상황에서 편리함은 취약성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당신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며 넘길 수는 없습니다. 골든아워가 끝나기 전에 떠나든가 아니면 파도가 휩쓸고 지나가는 풍경의 일부가 되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상위 3곳, 교회 지역조차 당신을 구할 수 없는 곳들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불가능한 시나리오들입니다. 라스베이거스 네바다, 200만 명을 삼킨 신기루. 라스베이거스는 누군가가 모하비 사막 한가운데 마른 호수바닥을 보고 여기에 카지노가 필요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순전한 대담함과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한동안은 말이죠. 이제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라스베이거스 광역권에 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가장 가혹한 환경 중 하나에 200만 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개개인은 대부분이 생각해본 적도 없는 단 하나의 공학 프로젝트 덕분에 살아 있습니다. 바로 후버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후버댐을 관광지나 1930년대 공학의 경이로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라스베이거스와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붕괴 사이를 막아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댐은 연간 약 40억 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합니다. 그 전력은 미드 호수에서 라스베이거스 수도 시스템으로 물을 옮기는 펌프장을 가동합니다. 그 전력은 사막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에어컨을 돌립니다. 그 전력은 말 그대로 라스베이거스를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전력망이 끊기면 라스베이거스는 서서히 쇠퇴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냥 멈춥니다. 수압은 며칠 안에 제로로 떨어집니다. 에어컨은 추억이 됩니다. 당신을 살려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박을 계속하게 하려고 설계된 창문 없는 거대한 구조물인 카지노 내부의 온도는 생존 불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피닉스와 달리 최소한 외부 자원과 연결이라도 되어 있는 것과 달리 라스베이거스는 고립되어 있습니다. 주변 사막은 적대적일 뿐만 아니라 비어 있습니다. 베이거스와 가장 가까운 거주 가능 지역 사이에는 수백 마일의 모래와 잡목, 그리고 굶주림보다 더 빨리 당신을 죽일 열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음식, 물, 전력, 심지어 골프장의 흙까지 모든 것을 수입합니다. 그것은 완전히 인공적인 생태계이며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외부 입력이 필요한 폐쇄계입니다. 그 입력이 멈추는 순간 방정식은 간단해집니다. 200만 명의 사람, 0의 자원. 탈수는 3일 만에 사람을 죽입니다. 사막에서는 그보다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술입니다. 그리고 전기가 나가면 마술은 끝나고 모두가 자신이 줄곧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한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뉴욕시, 뉴욕, 1600만 개의 후회가 담긴 섬, 맨해튼. 세계 상업의 중심지이자 세계 금융의 수도입니다.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평방인치당 더 많은 사람이 밀집된 작은 섬입니다. 160만 명의 사람들이 맨해튼 섬에 삽니다. 근무일에는 그 숫자가 40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그들 모두가 폭 약 2마일, 길이 13마일의 섬에 갇혀 있으며 교량과 터널로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리, 터널, 페리를 이용해 물을 건너서 그곳에 갔습니다. 들어오거나 나가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전력망 다운 시나리오에서 그 다리와 터널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당국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러한 병목 지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1977년 정전 때도 그랬습니다. 9/11 테러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다시 일어날 일입니다. 섬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장기적인 전력망 실패 상황에서 혼란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리들이 폐쇄됩니다. 아기 때문이 아니라 수학 때문입니다. 400만 명의 사람들이 6개의 다리를 동시에 건너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가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흐름이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 위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짓밟히고 추락하며 죽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를 닫습니다. 상황을 봉쇄합니다. 질서가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전력망 다운 상황에서 질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곧 오지도 않고 제 시간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맨해튼 섬의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갇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하철은 쓸모가 없습니다. 펌프가 멈춰 지하수로 침수되는 어두운 터널 네트워크일 뿐입니다. 불이 꺼졌을 때 지하에 갇힌 사람은 구조라는 결말이 없는 악몽 속에 있게 됩니다. 거리는 즉시 마비됩니다. 맨해튼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비상시에는 멈춰선 차량들로 가득 찬 금속 협곡이 됩니다. 건물들은 문제의 수직적 연장선입니다. 펌프가 고장나면 6층 위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단 외에는 올라가거나 내려갈 방법이 없습니다. 마천루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 층은 그 아래층보다 생존 가능성이 낮은 공간이 됩니다. 식량 공급 측면에서 맨해튼은 진정한 의미의 식량 사막입니다. 농업도 없고 비축량도 없으며 단지 몇 시간 안에 비워질 식당과 구멍가게들, 그리고 다음 끼니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160만 명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전력망 붕괴 상황에서 맨해튼에 갇히는 것은 도움이 올 때까지 살아남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문제이며 주변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견디는 문제입니다. 밀도는 좋은 시절에는 효율성입니다. 나쁜 시절에는 밀도는 재앙의 곱셈인자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화염의 그릇. 그리고 여기 목록의 정점이 있습니다. 붕괴의 3인조의 모든 테스트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실패해서 거의 인상적이기까지 한 곳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의 도시, 세계 엔터테인먼트의 수도, 그리고 전력망이 실패했을 때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입니다. 물부터 시작해봅시다. 물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에만 거의 400만 명, 카운티에 1000만 명, 광역권에 18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물의 85%를 다른 곳에서 가져옵니다. 물의 일부도 아니고 보충용 물도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수도 꼭지에서 나오는 거의 모든 물방울이 수백 마일 밖에서 펌프로 퍼올려지고 운반되고 배달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수로, 콜로라도 강수로, 로스앤젤레스 수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거대한 펌프장을 필요로 하는 거대한 공학 프로젝트들입니다. 전력망이 실패하면 그 펌프들이 멈춥니다. 그리고 그 펌프들이 멈추면 로스앤젤레스는 갈증으로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훨씬 더 악화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불쏘시개 상자 위에 지어졌습니다. 주변의 샤파랄 지대, 산타아나 바람, 만성적인 가뭄 조건, 이곳은 불타오르고 싶어하는 생태계입니다. 매년 화재가 지역을 휩습니다. 매년 화재는 심해집니다. 그리고 매년 그 화재와 도심 사이를 막아주는 유일한 것은 소방 인프라인데, 이는 물로 작동하고 물은 펌프를 필요로 하며 펌프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시죠? 전력망 다운 시나리오에서 소화전에는 수압이 없습니다. 소방서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든 방취된 가스레인지든 혹은 더 의도적인 것이든 반드시 시작될 화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탈출 문제와 결합해 보십시오. 로스앤젤레스는 미국에서 최악의 교통체증을 가진 곳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작동하는 평상시에도 최악인데 1000만 명이 동시에 떠나려고 하고 신호등도 없으며 화재는 번지고 도로는 사고와 버려진 차량으로 막혀있고 연료 펌프는 먹통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대피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객이 있는 화염폭풍입니다. 산타아나 바람은 사막에서 해안 쪽으로 붑니다. 그 바람은 굴길을 서쪽의 인구 밀집 지역으로 마비된 고속도로로 탈출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로 몰아붙입니다. 로스앤젤레스는 단순히 붕괴의 3인조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3인조가 애초에 존재하는지를 증명합니다. 물도 없고 나갈 길도 없으며 오차 범위도 없습니다. 오만함 위에 지어지고 벼랑 끝에 서 있는 인프라로 유지되며 그 벼랑이 무너지는 날에 대해 절대적으로 그리고 파멸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1800만 명의 도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불이 꺼지면 도시는 불타오를 것이고 도망칠 곳도 도망칠 대상도 없으며 불을 끌어올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